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잘아빠입니다. 지난번 포스팅부터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17년에 나온 파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이 너무 많다 보니 한 번에 다 보지 못하고 파리 방안이 나오게 된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 대응 방안으로 나온 5가지 중에서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 중심의 주택 수요 관리 강화에 대해서만 나름 세밀히 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3가지 방안인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 등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파리 대책의 3번째 방안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입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투기 세력에 의한 장난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투기 세력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것입니다. 그 세부 사항으로 자금 조달 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특별 사법 경찰 제도를 도입하며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와 불법 전매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자금 조달 계획 등의 신고 의무화입니다. 원래 모든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 가액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투기 우려 지역은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에 이 제도를 폐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파리 대책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 내 거래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민간 택지와 공공 택지 모두에 적용이 되고,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는 기존의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 가액 외에도 추가로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을 관련 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자금 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등 탄류 여부를 조사하고, 위장 전입과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을 하며,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당시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국토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 강화입니다.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다주택자 및 미성년자 등의 주택 거래 내역 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공조하여 탄류 혐의를 검증하여 엄중하게 과세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자주 쓰이는 경고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얼마나 적용하여 그 효과를 보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넷째는 불법 전매 처벌 규정 강화입니다. 아무래도 투기 세력은 해당 부동산을 지속 보유하지 않고 전매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시에 매도자 및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기존의 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벌금을 한 7천만 원 정도 올린 것인데,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그 정도 벌금 인상이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 조금은 듭니다. 네 번째 방안은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공급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해당 내용을 발표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였으니 다소 미진한 대책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공급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로 수도권 주택 수급 전망 및 향후 택지 확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그 계획에 의하면 수도권 입주 물량이 2017년 29만 호, 2018년 31만 호 등인데, 이는 최근 10년 평균인 19.5만 호보다 상회하는 수치이며, 제2차 장기 주거 종합 계획에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약 21.6만 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상만으로 보면 공급이 수요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2017년과 2018년 입주 물량은 각각 그 7.5만 호 내외로 최근 10년 평균인 6.2만 호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2017년 말 수도권 주택 보급률은 100.1%, 서울은 약 97.8%로 전망했으며, 더불어 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이 지속되도록 신규 택지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도권 내에 51.9만 호의 미착공 공공택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약 8년치의 공공택지 수요에 해당하는 물량이었으며, 또한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함으로써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신규 택지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 민간 택지에서의 2015년과 2016년 인허가 실적은 각각 27만 호와 24만 호로 민간 택지에서도 충분한 주택 공급이 될 것이며, 서울의 민간 택지에서도 2015년과 2016년 인허가 실적이 각각 9.7만 호와 7.1만 호로 예상되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사실 경제 논리에 따르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에 가격은 당연히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 것을 보면 이 공급 계획이 순 말뿐이었던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둘째로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공적 임대주택을 연간 17만 호씩 5년간 총 85만 호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연간 13만 호, 민간의 소유나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 임대주택을 4만 호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임대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특히나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연 7만 호의 60%인 4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도록 하였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개발,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도심 내 유휴 부지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즉 가칭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신규 건설도 제시를 했습니다. 즉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호, 연평균으로 1만호를 추가 공급하며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수도권에 3만호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위례 신도시, 화성동탄 등의 신혼 희망타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신혼부부는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주택, 10년 분양전환 임대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옵션형으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때 주택은 전용 40에서 60평방미터의 소형 주택으로 건설하며 보육시설 등을 갖춰 아이 키우기 편한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방안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실 말이 정비이지 결국은 청약에 대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청약을 통한 투기 세력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한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주택의 공급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가 청약제도 개편입니다. 파리 안정화 방안을 통해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함이라는 미명 아래 청약 제도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그 세부 전략으로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1순위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기존의 룰은 청약통장 가입 후 국민주택은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와 납입 횟수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수도권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와 예치 기준금액 이상 예치 등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투기 가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1순위 자격을 국민주택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기 가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가점제 적용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이 가점제라는 것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민영주택 공급 시에 가점제를 적용하여 일반 공급 주택수의 40에서 100%까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율을 상향하여서 투기 과열지구의 85평방미터 이하는 75%에서 100%로 조정 대상 지역의 85평방미터 이하는 40%에서 75%로 85평방미터 초과는 0%에서 30%로 올려버린 것입니다. 여한 부동산이 과열되면서 변경한 이 가점제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청약에 당첨되기가 로또 당첨되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일반인이 분양을 받는 것은 과거와 같이 부동산이 침체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그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을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순회하여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받아서 이후에 그 분양권의 전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재당첨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미계약분 발생 시 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으로 선정해 놓은
예비 입주자를 추첨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추첨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무주택 세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가점을 허위로 입력하여 당첨되면 고의로 계약 포기에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서 이를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방 민간 택지 전매 제한 기간 설정입니다. 당시에는 주택법상 수도권 민간 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지방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광역시 등의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수요가 다수 유입되었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졌으며 분양권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중에서도 청약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 택지는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자 주택법을 개정하였고, 이를 통해 지방광역시 민간 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지방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 제한 기간을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설정하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입니다. 2017년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도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강화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법령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도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 풍선 효과로 인한 청약 과열이 발생했고, 시스템이 취약하여 현장에서 직접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일부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거주자에 대한 우선 분양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일정 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으며, 사업자가 오피스텔 상가를 광고할 때 분양 수익률,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에 걸쳐서 2017년 8월 2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해하려면 정말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어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할 뿐 아니라 약점을 간파하여 지속적인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를 진행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2017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너무나도 많은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온 정책으로 인해 먼저 나온 정책이 무의미한 경우도 있고, 비슷한 정책들이 쏟아지다 보니 헷갈리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정책부터 해서 현재 정책을 이해하고 이후에 미래에 나올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7년 9월 5일에 발표한 파리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딩 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댓글을 통해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부동산 종합대책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